지난달 취업자 수가 16만 5천 명이 늘어나서 연초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0만 명대로 취업자 수가 복귀한 것도 5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제조업과 도소매, 숙박업 등의 고용 감소는 여전했습니다. 국세청이 구글 코리아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전격적인 세무조사 배경을 놓고 일부 유튜버들의 세금 탈루 여부,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가세 적용을 앞둔 전반적인 조사라는 등의 해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는 2030년까지 수소 전기차 생산 규모를 50만 대까지 늘리는 내용의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도 내년에 관련 예산을 확대할 계획인데 우리나라의 수소차 기술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현대차가 이런 중장기 로드맵을 내놓은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달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악화일로에 있던 고용 상황이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정부가 내년에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도 있어서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현 올해 헤드라인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업자 수는 줄지 않고 있어서 고용 상황이 전반적인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일단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규모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18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1월 33만 4천 명을 기록한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등에서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제조업과 사업시설관리, 임대서비스업 등에선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61.4%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예, 이렇게 취업자 수는 상당히 오랜만에 늘었는데 실업 관련된 지표는 여전히 좋지 못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90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8천 명 증가했는데요. 실업자 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1999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 허리라고 볼 수 있는 40대 실업자가 늘었는데요. 40대 실업자는 14만 7천 명으로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은 3.2%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하며 지난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체감 청년 실업률은 21.6%로 나타나 지난 201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국세청이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경은 뭐고 앞으로 파장도 상당히 좀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예,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습니까? 예, IT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 코리아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을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동영상이나 글을 올려 일정 수준의 구독자 수를 확보할 경우 제작자에게 광고 수익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제작자는 유튜브로부터 억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해외 IT 기업들한테 부가가치세가 이제 부과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기업은 국내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세무조사가 향후 세정을 위해 전반적인 회계를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면 향후에 혹시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으로까지 이런 세무조사가 확대되지는 않을까요? 네,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세를 위한 사전 조사 작업의 성격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우리나라에서 돈은 많이 벌고 세금은 거의 안 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과 구글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오늘 쇄신 인사 카드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성공을 이끌어왔던 부회장들이 대거 물갈이 됐습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 중심의 친정체제가 구축됐다, 이런 평가도 그래서 나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현대차그룹이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정몽구 회장의 측근으로 오랜 기간 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로 불려온 김용환 부회장이 현대제철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대차에서 전략기획을 담당했던 정진행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해 현대건설을 지휘하게 됐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기존 6명의 부회장 중 2명이 계열사로 이동하고 2명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승진 명단에는 정의선 부회장이 직접 영입한 이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맡고 있는 전략기술본부의 위상을 강화했고, 고성능차 개발과 자율주행차 전문가들이 연구개발 부문에서 승진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어닝쇼크와 자동차 산업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새로운 어떤 시장의 판도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존에 있는 그런 자동차 고유 기능의 업그레이드나 제품의 경쟁력 가지고는 이제는 선진국 시장과 맞부딪혀가지고 승산이 그렇게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최근 미래차 시장을 위해 수소차 비전 2030을 제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글로벌 톱5 신화를 이끌어냈던 주역들이 대거 물러나면서 현대차가 변화를 위한 가속 페달을 힘줘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지난 9월에 출범한 민주노총 산하 포스코 지회와 포스코 본사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내부 문건 탈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민노총 계열의 노조위원장에게 최근 해고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취재 기자기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예, 포스코가 노조위원장을 해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민주노총 계열 노조원 5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지회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해고를,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2개월 등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회사 인재창조원에 무단 침입해서 내부 문서를 탈취하고 이들을 제지하는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포스코지회 측은 회사의 노조 와해 작업 증거 문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회사 측은 노조가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모면하기 위해서 들의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이번 징계와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차례 소명 기회를 주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런 회사의 조치에 대해서 노조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노조 측은 이번 징계를 회사의 민주노총 계열 노조 와해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에는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각각 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0일 민노총 포스코 지회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한노총 계열 노조를 포스코의 교섭대표 노조로 인정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해고 징계 사태가 겹치면서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포스코는 노사는 물론 노노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주담보대출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600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주담보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4조 8천 원 늘어난 60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이사회를 통해서 단기 차입금 1,650억 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조양호 회장 일가가 내년 3월 주총에서 감사위원회 구성 표대계를 준비한 것이냐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등 4개 단체는 카풀에 반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택시기사 최모 씨의 분향소를 차리고 오늘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15층 규모의 대종 빌딩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입주민들에게 퇴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는 긴급 점검 결과 이 빌딩이 안전진단 최하 등급인 2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종 빌딩 지난 1991년에 남광토건이 지은 건물입니다.
롯데리아와 엔젤리너스가 내일부터 햄버거와 커피 가격을 평균 2에서 3% 정도 올립니다. 버거 11개 제품 가격은 최고 400원까지 오르고 엔젤리너스는 커피 17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200원 정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내일부터 소비자가 신용카드 주요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에서는 카드사별로 카드 보유를 개수, 그다음에 사용 내역, 카드사별 포인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가계대출이 또 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정부의 9.13 대책 이후에 상당히 좀 뭔가 대출 규제가 강하게 이렇게 조여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이런 대책들이 시장에서는 정말로 약효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최백은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8조 원 정도 증가한 거면 많이 늘어난 겁니까?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근데 이제 그동안의 추세에 비해서는 좀 이제 꺾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증가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큰 규모로 늘고 우리 있다. 이제 어차피 소득 대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해하고 올해 이렇게 지난해 1년 동안에 보게 되면 한 7.8%, 정부의 목표치가 한 8% 이내인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목표는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달성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경상성장률이라고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소득하고 물가상승 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한 4.5% 정도뿐이 안 되니까는 그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높은 증가율인 거죠. 그러면 그 높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냥 이 정도는 적절하다고 봐야 되는 경상 증가율이 한 4.78% 정도. 그렇죠. 예. 그거보다 지금 뭐 2배까지는 안 되지만 그렇죠. 꽤 높은데 그 증가분, 그러니까 더 높은 부분 그 부분은 결국은 부동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많은 부분은 부동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 대출이 또 꽤 있습니다. 그렇죠. 자영업자 대출이 이번 달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난 9월, 10월 달에 한 2조 원 정도씩 증가했던 것이 2조 한 4천억 원으로 오르니까는 지난 8월 달에 2조 5천억 원인데 그때 이후로 지금 이제 가장 높은 이제 증가폭을 보였는데요.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굉장히 지금 문제되고 있잖아요. 취약계층의 어떤 하나의 대출 중에 하나로 이제 되게 자영업자들 대출의 경우인데 이 부분이 지금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뭐 9.13 대책 이후에 우리가 그 DSR이라고 하죠. 10월 31일부터 10월 30일부터 적용했는데 그게 이제 한 달 정도 10월 31일까지 승인받은 거는 11월 달까지 일단 그것이 이제 유효하게 작동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아마 효과는 아마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DSR 적용에 따른 좀 이렇게 위축 효과는. 그렇죠.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자영업자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니까. 10월 30일부터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이미 9.13 대책부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그 정도 되면은 은행들이 미리 알아서 어차피 10월 31일 이후부터 적용을 하지만 미리 알아서 이렇게 조금 조이거나 이러지는 않는 모양이네요. 아니죠. 원래가 올해 그 10월 달까지요. 10월 달까지 일종의 그 예비 기간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쨌든 은행들은 예비 기간을 줬는데 말씀이세요? 아니죠. 예비 기간을 줬는데 그 당시에는 그 자율적으로 하는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은행들이 안 했죠. 안 했던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은행은 그러니까 규제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이제 하는 것이지 자신들 돈 장사하기 위해서는 돈 장사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만큼 그러니까 지금 좋은 사업이 없는 거죠. 좋은 게 없죠. 담보 확실하고 금리도 그렇죠. 세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까지 최대한은 그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푸는 거군요. 푸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돈이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DSR 규제의 실질적인 영향이 표로 나타나는 거, 수치로 나타나는 건 12월 달에나 가야 돼야 나타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군요. 하긴 뭐 은행들이 올해 역대 최대 뭐 이익을 낸다니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9월 달, 10월 달에 한 3조 5천억, 3조 7천억 원 이런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한 4조 8천억 원이니까는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거죠. 그러네요. 뭐, 예.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최대 이제 밀어내기 한 거죠. 밀어내기라는 표현도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우리가 참 이 밀어내기라는 표현이 적절한 좋은 표현은 아닌데 은행들 글쎄요 뭐 눈앞에 돈이 보이는데 그렇죠. 뭐 이해 못할 바도 아니긴 합니다만 참 답답하네요. 근데 이제 자영업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자영업자 대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앞서 말씀하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담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실화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늘어도 큰 걱정을 안 하는 건데 근데 자영업 대출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만큼 그렇게 안정적이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걱정스러운데요. 우리가 통계적인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16년 기준으로요. 네. 그 금융연구원에서 이제 그 추계를 한 건데 그 생계형 자영업자, 특히 그 취약계층 자영업자들이죠. 그러니까 작은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지금 한 70만 가구 정도로 구하고 있고요. 생계형 자영업자 70만 예, 가구. 이게 2016년 통계인데, 근데 이게 한 43조 원 정도 됩니다. 예.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그러니까는 뭐 사실 굉장히 지금 자영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어려우면서 이분들이 일종의 이제 사실 그 위험 하나 요인 하나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소위 말하는 취약차주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 양반들이.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하위 20% 저소득층이요. 하위 20%를 보게 되면요, 하위 10%의 가처분 소득이 월 한 7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그거 생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게가요. 당연히 안 불가능하잖아요. 되죠. 당연히 빚을 내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은행권을 이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신용 등급상 이용을 못하고 되게 제2금융권도 그건 가고 어렵고 사채- 되게 대부업체나 이런 데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 금리도 굉장히 센데.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이제 이 계층들이요. 하위 20%의 저소득 계층이 예. 부채를 갖고 있는 게 한 591만 명이 됩니다. 근데 하위 11%에서 20% 같은 경우도 소득이 보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한 14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여전히 그러니까 최저임금 월 소득으로 볼 때 미만이죠. 미만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이제 가게들이죠. 이런 분들은 결국은 어디 가서 누군가한테 손을 빌려야 되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걸 채무 노예라고 표현하는데 채무의 악순환에 빠진 거죠. 그러네요. 빚을 내서 생계를 하고 또 생활하고. 빚을 가고 하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게 되면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예. 이제 상당히 가계 부채 됐든 간에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 말씀을 하시니까 또 걱정스러운 게 지금 금리 인상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은 상황인데 금리가 더 올라가면은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지금 그 상황이 굉장히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부채라는 건 소득 대비인데 네. 지금 되게 일자리도 보게 되면요. 네. 일자리도 보게 되면 되게 저소득층의 일자리들이 되게 타격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되게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라든가 네네네. 아니면 그다음에 자영업자 중에서도 이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 되게 예. 이 취약계층들이 예. 지금 타격을 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소득원이 이제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얘기죠. 네. 빚에 대한 부담은 잠깐만 증가해가고 그렇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가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걸 개선하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결국은 저는 어떤 하나의 사고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게 궁금해서요. 예. 지난번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전화 연결할 때도 그걸 물어봤거든요. 예. 다른 뭐 교수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항상 물어보고 취약차주들이 이제 현황 파악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 금융당국이 내놓고 있는 대책이 적절하다고 보느냐? 근데 그 부분에서는 뭐 적절하다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까지는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사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중금리 대출 시장을 키우겠다는 항상 그런 얘기 했었어요. 중금리 대출액이 한 10% 안팎의 이 금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가 2% 채 안 되잖아요. 예. 영금리가요. 그럼 10% 정도 수익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마 돈 있는 분들은 돈 갖다가 다 거기다 아마 투자할 겁니다. 그러면 예.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돈을 몇 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네. 자영업 한다고 했을 때, 뭐 분식점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한다고 할 때, 그거 가지고 10% 이상 수익 내기 쉽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빚을 내서 빚을 또 갚아야 돼서 악순환에 그렇죠. 빠질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 이게 근본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단지 뭐냐면 대부업체 금리보다도 아니면 그러니까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금리보다 조금 낮춰준다는 것뿐이지 근본적인 처방이 되는 건 아니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뭐 이를테면 나중에 빚을 탕감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는 것도 적절한 방법은 그러다 아니잖아요. 보니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요. 예. 시혜성 차원에서 예. 일부 탕감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정부도 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시간 지나면서 또 악화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네.
이게 우리가 금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그 은행에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사실 자활을 이해해 가지고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보다 사실 더 낮은 금리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활을 도와주려면 결국 시장에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시장에다 맡기게 되면 은행은 이용 못하고 제2금융권 내지는 대부업체 가야 되는데 이건 그러니까 악순환이고 이건 대책이 아니고요. 그럼 그렇죠. 결국은 그게 시장이 실패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정책금융이 투입돼야 된다는 얘기고 예. 그랬을 때 저는 한국은행이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 정책금융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연장선에서 이 그 서민들이 자활 사업 계획서를 전제로 해가지고 굉장히 저금리로 중소기업 같은 저금리로 그러니까 좀 지원을 해주자 이겁니다.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금융비용 부담이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활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예. 근데 그 부분은 저는 그 비용이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이분들이 파산했을 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일으키는 것보다는 비용보다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맞네요. 예. 일종의 저쪽 예전에 그 방글라데시에 했던 그런 맞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딧 마이크로 크레딧 같은 예. 그런 거를 정부에서 좀 자금 지원을 해주면은 예.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자금이 공급되고 또 직접적으로 바로 가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11월 달 고용 동향이 나왔습니다. 앞서 저희도 오늘 톱 뉴스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취업자 수 증가는 16만 명대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좀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16만 명대로 늘어난 게 5개월 만이다라는 것도 있고 또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렇게만 보면은 우리 상황이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약간의 좀 희망도 좀 갖게 되는데 실제로 좀 하나하나 이렇게 쪼개서 살펴보면 글쎄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굉장히 이르다라는 생각도 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드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림대 최영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취업자 수가 10만 명, 16만 명까지 늘었단 말이에요. 네. 어디서 이렇게 늘어난 거죠? 뭐 예상했던 바인데 보건복지, 예. 공공사회 서비스, 예. 공공행정 이런 분야예요. 이게 주로 이제 정부 예산과 복지 투자에 의해서 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한 20만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공공 일자리 그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 공공 근로의 일자리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보건 서비스, 돌봄 서비스. 예. 그리고 이제 소방관, 뭐 근로감독관 이런 공공 행정 요원들, 공무원이죠 그거는. 그래서 보건복지 쪽에서 한 16만 정도 늘고요.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일자리 어디서 뭐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면 됩니까? 사회복지사 예를 든다면 복지공무원들 아니면 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복지기관에서 일하는 분들. 이분들은 상용직입니까? 대부분 상용직이라고 봐야죠. 그럼 일자리의 질은 괜찮다는 얘기네요? 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쪽 일자리들이. 예. 근데 이제 특성이 그쪽 일자리는 주로 여성들이 많이 제공할 거 아니에요. 서비스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자들은 오히려 고용 기회가 줄고 여성들한테는 고용 기회가 늘어나는 그런 측면은 있죠. 그러면은 조금 더 가면은 정부가 그 현재 좀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성별로 봤을 때는 남성보다는 여성한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여성한테 좀 유리하고 그 지금 업종으로 보면 제조업이나 뭐 이런 분야에서 건설업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 건설 이런 쪽에서는 약간 고용이 빠지고 이런 쪽에서 늘어나니까 남성들한테는 좀 불리한 고용 시장이고 여성들한테는 좀 더 고용 기회가 더 많은 그런 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고 뭐 여성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그게 네. 질적인 면에서 특별히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뭐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번에도 역시 보면 제조업도 그렇고요. 자영업자가 많이 포함된 도소매 음식 숙박업도 여전히 큰 폭으로 줄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제조 쪽에서 한 9만 명 정도가 줄고 지난번 10월 달보다는 2배 이상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4만 몇천 명이었거든요. 예, 감소폭이 더 늘었죠. 예. 그리고 도소매 음식 숙박 쪽에서 한 20만 정도가 빠졌고요. 합쳐서. 예. 그러니까 이 분야들이 그래도 지난번 그러니까 10월 달 고용이 나빠졌던 것보다 13만이네요. 도소매 음식 숙박에서 13만 정도가 줄었고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은 거로 감소폭이 줄었단 말씀이신 좀 줄은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제조업도 그렇고 이 음식 숙박 도매업 그리고 이제 지금 표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서비스 임대 뭐 서비스업 이런 쪽의 일들 좀 거기서도 좀 감소를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저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라든가 경비분 용역,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건데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이분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고용이 나쁜 쪽의 추세는 특별히 뭐 이렇게 좋아진다거나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인 거죠. 도소매 쪽에서 도소매 특히 이 분야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10월부터 좀 늘기 시작했답니다. 그 증가세가 완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기대들은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번에 그 10월 달에 비해서 감소폭이 좀 더 줄어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좀 더 추세를 봐야 되겠죠. 그러게요. 지금 사실은 그 중국 관광객들이 늘었다라는 게 지금 얘기니까 이 사람들이 늘었다라는 거에 대한 효과를 실제로 우리가 수치로서 보려면 12월 이달 말인 내년 1월에 그 정도에 가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이고. 그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 자영업 쪽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요커들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러면 자영업이 이제 좀 확실히 바닥치고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차피 여기가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원체 과잉 경쟁, 과밀 상태였기 때문에 관광객이 좀 늘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반전해서 증가 추세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요인들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 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연령별로도 좀 봐야 될 게요. 이번에도 보면은 30대, 40대, 50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장에서 가장 중추적으로 일을 하는 그 세대 그리고 한 가정에서도 소위 말하는 가장 이 연령대가 계속 주네요. 그래서 16만 5천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 지수로는 나쁘진 않은데 막상 이렇게 건강성, 이 고용 개선의 어떤 이게 건실함이나 이런 측면으로 보면 걱정되는 게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0대, 40대, 50대 이게 핵심 연령층들이거든요. 그리고 주로 남성들 이쪽 분야에서 고용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그거는 20만 가량 빠졌습니다. 조금 더 그 원인을 분석해 보자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로 제조, 역시 제조, 건설, 그리고 자영업 분야에서도 주된 어떤 자영업자들이 고연령대, 40, 50대 연령대 그 취업자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위기가 40대와 50대 고용의 급감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과 자영업의 어떤 경기 위축이 고용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60대 이상 노인층 일자리는 또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일자리는 그렇게 건강해 보이는 일자리라고 생각이 잘 안 돼서요. 곤혹스러운 측면이죠. 60세 이상, 특히 65세 이상이 많이 늘었거든요. 65세 이상이 많이 늘었어요. 고령자인데 65세.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 기준으로 보면 OECD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65세면 이제 은퇴하고 연금 생활을 해가면서 노후 생활을 즐겨야 될 나이인데 오히려 이쪽에서 일자리가 고용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 일자리가 그렇게 건실한 일자리, 아주 뭐 정규직의 그 풀타임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수로는 뭐 고령화 사회나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그쪽 분야 늘어나는 게 나쁘진 않은데 이게 전체 고용 구조로 보면 핵심 연령층들은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빠지고 노인 인력들이 이렇게 대체에 들어오는 그리고 그 대부분이 아마
36시간 미만의 그러겠죠. 예, 파타임이나 이런 방식이기가 쉽거든요. 지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제조업, 자영업 쪽은 계속 고용이 줄고 있다. 고용이 늘어나는 쪽은 사회복지,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쪽인데 이쪽은 남성보다는 또 여성 쪽의 고용이 조금 더 유리한 분야다라는 거. 30대, 40대, 50대의 고용 감소 계속되고 있다. 그다음에 60대 이상의 노인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이거의 퀄리티, 그러니까 질은 그렇게 좋게 보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총평을 한번 해보죠. 11월 고용 동향은 뭐 그러니까, 딱히 좋아지고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래도 이제 8월 달 뭐 3,000명, 뭐 5,000명 이렇게 늘다가 그래도 뭐 4만 명, 6만 명, 이번에 16만 명. 이게 운이 좋게 이번에 경제부총리 새로 들어오시면서 홍남기 부총리요. 예. 뭐 운이 좋으신지 아니면 뭐 그런 시장이 좀 시그널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고용이 늘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고용 시장의 건강성 면으로 보면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년에 뭔가 좀 약간 긴장을 해서 그렇죠. 예, 고용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원론적인 거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면 고용 상황을 평가하는 기준 지표는 기준 수치는 취업자 수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취업자 수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직장을 잡았냐 안 잡았냐를 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의 인구 감소 상황을 감안을 하면은 이 취업자 수 증가라는 건 그게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용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도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고용률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고용률은 작년 대비해서 0.1%포인트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취업자 수는 많이 작년에 30만 명대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고용률은 별로 크게 떨어지지 않았으니 우리 지금의 고용 상황을 위기로 보는 거는 무리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 좀 억지가 있죠. 거기에는 좀 억지가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높아지고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고용률이 높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건 정체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소득이 늘고 인구도 줄니까 고용률은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 고용률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OECD 평균으로 봐도 우리가 좀 그 밑돌고 3만 불 소득 국가들의 평균으로 보면 훨씬 떨어집니다. 고용률이. 어느 정도나 돼야 되는데요? 70%는 넘어야 돼요. 그럼 많이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15세부터 64세까지 기준으로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한 67% 이렇게 되는데 3만 불 국가들의 평균이 한 72, 3%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5%포인트 정도는 더 높여야 되고 그리고 고용률이 나빠지다가 지금 이제 겨우 뭐 정체된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고용 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어저께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아가면서도 고용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서는 약간 우리가 성과가 없다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뚜렷한 성과를 보여야 된다 이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그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편하는 건데, 그러면 최저임금 제도가 개편이 돼서 속도 조절을 한다고 그래서 과연 지금 상태에서 기업이나 이런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뭐 크게 늘리겠느냐? 이거는 또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미 결정을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10.9%를 올리는데 이게 그 10.9% 숫자 그 상승률도 굉장히 높지만 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 수가 제가 이 숫자 540만 명이에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추정하건대 내년에 11%의 임금 인상률을 적용받을 근로자가 54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이걸 지불해야 되는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들의 한 26%, 27% 정도가 최저임금 혜택을 보는데 이 많은 사업주들이 이걸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홍남기 부총리가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거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미 11%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어떻게 적용해 갈 거냐, 그 사업주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죠.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 위원회 27명의 의원들한테 이걸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데 그 심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압축적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업주의 지불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폭넓은 공론화나 토론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용 영향에 대한 분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꾸자고는 취지는 공감이 되는 건데 네, 어떻게 바꿀 거냐는 면에서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바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밖에서 광범위하게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제적 효과가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현장의 의견들을 폭넓게 이렇게 히어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년에도 거의 11% 가까운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이제 현재는 결정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번복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그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렇죠. 어떻게 적응해 갈 건지 그리고 이게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 반응하는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실태 조사를 해서 내년에 6월, 7월에 또 2020년 최저임금 그렇죠. 결정이거든요. 그때는 정말 그 현장 데이터나 분석 자료를 가지고 제대로 이거는 뭐 통계를 하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 뭐 이런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구성 방식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이렇게 바꾸나 저렇게 바꾸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말씀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 최저임금을 얼마로 올렸을 때 시장에서 현장에서 체감이 어느 정도냐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거를 이제 적어도 올해는 어렵더라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할 때는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 아니 금년 초를 우리가 잠깐 되짚어 보면 1월 달에 16.4% 올려놓고 나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정책실장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막 의견 들어가면서 정부에서 고용지원금 지원하니까 그거 신청해라 이렇게만 했지 실제 그게 어떤 그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단순히 구조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잘 유념해 듣겠습니다. 좀 더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경제적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습니다, 교수님. 현대자동차가 수소 전기차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죠. 이미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에 몰린 현대차가 이 수소 전기차 쪽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삼겠다, 사활을 걸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행히 정부도 내년 예산에 뭐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수소 전기차 관련 예산도 좀 늘렸고요. 원래 첫 원안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그렇고 뭐 다 큰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쪽이 잘 그 상호 연관성도 맥락도 잘 맞다라는 생각 듭니다.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문대 스마트공학부 최영석 교수님을 전화로 연결해서요. 수차에 대한 이런 기술적인 얘기들 조금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먼저 살펴보고 뒤에 경기대 오대원 교수와 함께 어떤 경제적 의미, 현대차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과 전화 얘기부터 해볼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석입니다. 수소차, 수소전기차 요거하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휘발유차, 경유차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수소차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지금 이제 판매되고 있는 부분은 수소 전기차고요. 수소를 연료로서 직접 태우는 게 아니고 이제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발전을 해서 그 나온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구동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내연기관차들은 기름, 경유나 휘발유를 가지고 이제 연소를 시켜서 구동력을 얻는데, 수소 전기차는 이제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이제 발전을 해서 구동을 하는 전기차에 가까운 차죠. 근데 교수님, 제가
괜히 좀 잘 몰라서 그런 거긴 합니다만 이거 혹시 네. 가스차처럼 뭐 가끔 이렇게 터지거나 이러는 거 아닙니까? 실제 많이 이제 수소하면은 첫 단어가 나오는 게 폭탄이지 않습니까, 사실. 글쎄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수소차를 할 때도 이제 많이 이제 주위에서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드린 게, 제일 처음에 원래 이 설명이 수소 연료 전지차였어요. 아. 기술적인 면이.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수소 전기차로 이제 이름을 먼저 좀 이제 바꿔서 인식을 바꿔라 하는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고, 예. 또 실제적으로도 보면 이제 수소가 폭발을 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수소를 쉽게 폭발시킬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수소 폭탄을 만들겠어요. 그냥 수소차 그쵸. 하나 가지고 그냥 폭탄 대신 쓰면 되죠. 예. 그래서 실제로도 이 수소차가 뭐 주행을 하면서 폭발하는 경우의 가능성은 아주 낮고요. 예. 또 이제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특고압 설비이긴 한데, 네. 이런 설비들은 또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폭발해서 문제가 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죠. 그럼 이제 조금 본질적인 질문을 좀 가보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양산차를 내놓았다는 얘기도 좀 하고요. 그래서 우리 현재 수소차, 이 수소 전기차의 기술 경쟁력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현대차의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래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는 도요타와 혼다가 이제 양쪽에서 차는 내놨는데, 네. 도요타는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혼다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이제 GM과 이제 협업을 해서 진행하다가 이제 GM과 협업이 중단돼서 독자적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츠가 그 수소 연료 전지차를 만들고는 있는데, 네. 양산은 이미 들어갔죠. 네, 그래서 뭐 우리 국내 현대차랑 큰 차이가 없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수소 전기차라는 게 차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니까 충전소 같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인프라까지 다 감안한다고 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수소 전기차 수준은 다른 선진국 뭐 일본이나 뭐 유럽의 이런 나라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뭐 100으로 그러니까 최고 나라를 100으로 본다 우리는 어느 정도 현재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차 말고는 0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고요. 아. 네, 예. 널리 알려지지 않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수소에 관련된 준비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뭐 일본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미 독일도 이제 이 수소 충전소에 관련된 부분들을 국가 기관 산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차가 또 현대차밖에 없다 보니 정부에서 뭔가 돈을 들여서 수소 충전소를 뭐 지원한다거나 이 충전소의 위험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이제 시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 어려움이나 이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실제 일본만 하더라도 도심지 내부에 수소 충전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개선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럼 우리가 늦은 거라는 거는 차에 대한 기술 경쟁력보다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늦었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인식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늦어 있고요. 네. 또 이 부분은 이제 현대차가 약간 실수한 부분도 있는 게, 이 실제 이제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 특히 독일은 기차부터 만들고 있거든요. 아. 즉 산업용 디젤의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다른 승용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버스라든지 트럭 그리고 뭐 이제 산업용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아주 쉽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선문대 최영석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고요. 지금부터 좀 조금 더 이제 외연을 좀 좁혀서 좀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서 경기대 오대원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사실 투자라는 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현대차가 지금 이제 투자를 대거 2030년까지 뭐 50만 대 규모로 이제 하겠다. 수소연료 전지 사업도 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타이밍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늦었다 뭐 이렇게 본다면 늦었다면 적절하다 이렇게 본다면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번 10일에 정의석 부회장이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보고 네. 이게 바로 현대 자동차가 그동안 쭉 추진해오던 미래 전략이 아닌가 하고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 즉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 시장보다 반발짝만 앞서가는 게 중요한데 너무 빨리 가도 안 되는 거다. 예, 그럼요. 우리가 이거 수소차 먼저 개발한 게 98년부터 15년간 개발해서 2013년에 현대차가 제1호 수소차를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 정도에서 투자를 앞으로 비전이 이렇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건 조금 이거보다 늦었으면 좀 아찔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적절한 타이밍 같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는 지금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늦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늦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실 현대차는 이 수소차 쪽으로 가겠다고 비전을 제시한 게 이제 90년대 먼저 이 회장께서 시작을 하신 거였는데 그게 사실 너무 빠르게 시작한 거였죠. 세계에서 최초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보다 더 빠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양산형으로 이제 제일 핵심 기술인 스택 공장을 준공을 하면서 우리 이제 앞으로의 현대차는 이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제시를 하는 게 이번에 굉장히 아주 타이밍 적절하게 반발적 앞선 투자. 어찌 보면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수차는 뭐 제일 빨리 시작했고 뭐 기술도 지금 제일 좋은 거고. 사실 세계적으로 견제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요. 인프라만 좀 이제 화끈하게 좀 뒷받침이 되좀 정부에서. 그 부분이 이제 산업계에서 어떤 기업 하나가 이거 수소차 먼저 개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양재동에 있는 수소 충전소에서 기다려가지고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충전이야 5분 만에 끝나는 거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2시간인 이런 전국의 충전소가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는 일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는... 정부 쪽에 정책에 공조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과 산의 협력이 중요한. 그리고 또 사실은 정부도 지금 기업들은 투자하라 하는데 기업들이 투자할 만 해야지 투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하잖아요. 돈 벌 거리가 보여야 투자를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정부도 인프라를 최대한 빨리 확충을 하고 이러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민과 관이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은데 현대차 쪽으로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보면은 이번에 수소차 관련된 얘기할 때 보면은 정의선 부회장, 수석 부회장의 얼굴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군요. 오늘 나온 인사도 역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부회장 아시다시피 아주 젊은 피, 48의 젊은 피에 그동안 계속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도 언론에 노출이 안 된 은둔의 경영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렇게 비전 발표하고 해외 나가가지고도 발표하고 처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현대차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아닌가. 개인적으로 소통을 좋아하는 경영자이긴 하지만 언론에 노출된 게 아마 이게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는 어떤 상품인 거고. 근데 현대차 지금 상황을 한번 놓고 보시죠. 이번에 광주 일자리 문제도 사실은 그랬지만은 노조하고의 현대차의 그 사측과의 관계 상황을 볼 때 이 수소차로 이렇게 무게중심을 완전히 이제 크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노조가 물론 뭐 수소차를 간다는 것에서 반대하고 뭐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기존의 관계를 봤을 때 이게 잘 무게중심이 이동하겠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던데요. 자, 이 부분에서 이 흐름 트렌드를 거스릴 수 없다는 그러니까 산업계가 이미 전기차 혹은 수소차 이런 4세대 차량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의 노조가 이게 뭐 경영자 측과 이게 투쟁을 하는 거로 이 자기들 밥벌이를 계속 지킬 수 있을까? 요거 생각해 보면 한 2, 3년에서 5년까지는 괜찮은데 5년 후에 10년 후에도 괜찮을까? 그거는 아닐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가 내놓은 이 수소차라는 이 해법이 사실 공생할 수 있는 제일 최적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차 쪽으로 만약에 세계의 트렌드 그쪽으로 다 흐름이 가버린다고 해서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 부품이 지금 3만 개 이상의 부품에서 19,000개의 부품으로 줄어들면 제조 공정 쪽에 필요한 노동자들은 그 밥벌이 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부품업체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차 쪽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이 현대의 강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 때 쓰던 것보다 부품이 줄어들긴 하지만 24,000개 정도의 부품 회사들과 그의 숙련된 숙련공들이 계속해서 자기 일을 하면서도 이 비전을 그러니까 미래 비전을 끌어갈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협조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그겁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 산업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뭐 일종의 이제 불공정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납품 거래 이런 부분들 뭐 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죽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뭐 2, 3조 지원해 준다고 이건 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이 수소차만큼이라도 기존의 내연기관 차랑 좀 다르게 납품 관계도 그렇고 거래 질서도 그렇고 이런 것도 좀 제대로 해서 정말로 돌파구가 되고 그러니까 현대차도 살고 완성차도 살고 부품업체도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공생 구조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가 여기에서 자꾸 빠져 있습니다. 뭐죠? 이게 현대차에서 정의선 부회장이 제시한 게 이제 우리 회사는 그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다라고 했어요. 제조차 업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
이번에 이 인사를 하면서도 네. BMW에서 차량 설계를 제일 잘하고 이 차량 쪽의 전문가인 사람을 최초의 이제 사장으로, 스카웃은 전에 해왔지만 현대차그룹에서 이 사람이 어떤가 본 다음에 이번에 사장으로 올렸고 오늘 인사에서 승진시켰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그 스마트폰 하던 임원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 또 부사장으로 올렸어요. 즉 뭐냐면 앞으로 현대차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픈해서 여러 문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받아들인 움직이는 모빌리티, 이제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새로운 적합한 이제 회사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면서 오픈하고 하는 그 기획을 내놨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주의해서 본다면 앞으로 상생할 수 있는 게 기존의 이런 납품업체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이 전후방역과가 훨씬 더 커지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비전이기 때문에 국가 전략으로 사실 보호해줘야 되는 이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수소 전기차 때만큼은 좀 같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